저를 담당한 그 국정원 분이 너는 뭐 북한 사람이 맞냐? 집은 어디고 너 군복무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 경호부대에서 1급 비밀이 저는 2016년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강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정은이 신변 안전을 백방으로 지키고, 두 번째가 만수무강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17살에 이제 군에 나갑니다. 974 부대라고 하게 되면 이거 비밀이 돼서 군에 갈 때도 군복을 못 입고 이제 사복을 입고 이제 중앙단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사복을 갈아입고 신변 훈련소로입니다. 신변 훈련소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정신력 훈련하고 정치사상 훈련입니다. 김정일이 그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사상 학습, 두 번째 이제 체력 단련하고, 세 번째가 이게 총 쏘는 훈련입니다. 식사 들어갈 때도 이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달리다가 이렇게 공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신변 훈련 중에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역시키고 검증된 아이들이 경호부대에 다 배치되게 됩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죠. 974 부대에서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좀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저희 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형이 호위사령부에서 이제 탱크를 몰았거든요. 한창 몇 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연료병식을 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이제 삼석에서 이제 땅크 몰고 이제 행사 현장을 나가다 이제 학생을 깔아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는 제가 옥가에 있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이런 영창에 3일 있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이게 군복무를 다 한. 일반 경제범죄 같은 거는 아들이 옥가에 있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죄가 되고, 13년을 다 끝나면 대학을 제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학에 원하는 데를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 가는 것도 뭐 이게 대한민국처럼 이런 고시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당에서 그저 내가 가겠다는 데를 하면 무조건 꽂아주면 거기 가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데, 13년, 30살까지 이제 군복무하고 나면 머리에 사실 깡통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 특혜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당에서 이게 봐가지고 졸업을 시킵니다. 졸업을 이제 하고, 그 다음 그게 또 이제 내 특혜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겠다 하게 되면 당에서 이거 신원조회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 이제 일단 나가는 데까지는 당에서 다 봐줍니다. 북한 군에서 월급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제 13년을 하면서 군대 입대할 때 돈을 보고 전역할 때 13년 만에 돈을 받습니다. 경호부대의 경호원들이 이제 이런 특각 같은 데 일단 들어가면은 사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스콘 같은 그런 방에서 이제 군인들이 다 같이 생활하고 철조망 안에서 밖을 나갈 수 없어요. 뭐 집에 갈 수도 없고, 제가 있는 그 위치가 내가 어디서 지금 경호를 하는지 몰라요. 경호원들이 지켜야 할 이런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고소지 비밀,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비밀이가 첫째고, 두 번째가 가계 비밀이라고, 김정일이 그 안에 그 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위사 비밀. 이거는 이제 전역을 해서 죽을 때까지도 이제 손치장 이렇게 다 찍고, 법 앞에 우리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이런 맹세를 이렇게 손치장을 찍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들어가서 부모가 죽은지 살았는지도 그걸 모르고 이제 13년을 합니다. 그 안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밥을 주고 뭐 그대로 먹지, 사회에 나가서 돈 쓸 일이 없어요. 13년을 그렇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한 달에 한 1,200 정도를 받았습니다. 1,200. 북한돈 1,200원인데, 그때 일반 병사들이 월급이 5원이 됐어요. 우리들은 1,200원 받았어요. 일명 호위사비라고 해가지고 그때 또 월급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군인 병사들 1인당 5원씩 받는데 우리는 1,200원을 받는다. 장군님이 사랑과 배려다.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정치상 시간에도 13년 나갈 때까지 그 돈을 못 받습니다. 전역을 할 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때는 엄청 많은 줄 알았습니다. 전역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보니까 쌀도 없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새벽에 일찍 이제 엄마하고 장마당에 나갔죠. 장마당 쌀을 파는데 한 킬로 500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13년 월급을 새벽에 나가서 장마당 나가서 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빨갱이 물에 먹고 장군님에 대한 이런 게 막 불단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허리띠를 조이는 걸 생각했고, 부모님들이 가마뚜껑을 여니까 죽도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은 아팠습니다. 제대 배낭을 메고 이제 투벅투벅 올라왔는데, 저희들 집이 국경이에요. 딱 압록강하고 딱 등지인데, 저쪽 좌측에는 중국 짝에 얼마나 밝은지. 근데 북한 땅은 새까만 땅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화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군에 나갈 때보다 더 파괴됐더라고요. 집을 이제 네 바퀴 두시기 때문에 문 뚝뚝뚝 두드렸는데 부모님들도 이젠 이하가 이젠 올 때 됐는데 하지만은 정확한 날짜를 안 알려줘. 그 비밀 때문에 문 몇 번 두드렸는데 안에서 뭐 등장불이 켜지고 누구야 하는데 아버지 내 친이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하더니까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데 그 백발이 계셨더라고요. 그 다음 뒤로 엄마도 나오는데 다 백발이었는데 부모님들은 이게 나를 안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가 어디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그래도 아들이 어쩌다한테 쌀밥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난 배고프지 않다고 밥이 없는가 없대. 그래가지고 난 거의 새벽 2시에 엄마가 나갔거든요. 나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3시 되던 새벽에 어디가 쌀을 거요. 지금 엄마가 쌀을 먹고 가지고 집 앞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난 나가보겠다 하고 이제 문을 이제 열었는데 문 앞에서 어머니가 쌀 주고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저는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엄마하고 막 안으면서 엄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나 하니까 이때까지 다 우리만 그렇게 하고 다 이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산다. 그때 이제 그 부뚜막도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 먹는 건지 짐승 먹는 건지 잘 모를 이런 풀 쪽 있잖아요. 우리 장군님께서 이게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이렇게 바쁘시다니까 이렇게 좀 우리 인민들이 굶주림에서 못 깨났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죽을지언정 탈북만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나니까 이제 부록구를 하게 됐고 제가 보낸 부록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다가 잡혔어요. 쉬는 장소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화장실 나가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다가 그 경찰이 와서 그 단속을 냈고 중국말을 했는데 중국말을 아예 모르니까 니 북한하고 나고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을 됐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이제 보이부 잡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 이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제 보이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 집, 누나네 집, 형네 집 내가 갈 만한 거 한 번에 다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날 첩받았는데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몰래 쪽지 편지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너 가야 되겠다. 얘한테 이틀 안 잡히면 너는 이제 살아 못 나온다. 해가지고 아버지 쪽지 편지를 받고 그 날로 아침에 받아서 오후에 국경을 넘게 됐습니다. 압록강에 들었을 때 그때 북한의 날씨는 추울 때입니다. 김씨 일가에 대한 그 반항이죠. 사람이 그 압록강 넘는 순간부터 이 온몸이 뭐랄까 인생의 이런 기약할 수 없는 이런 몸부림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막 느끼면서 뚝에 올라섰는데 거기서는 지금 뭐 총까지 준비하고 야 이 새끼야 돌아오는데 너네 세상이 얼마나 잘 사는가 보자 이런 거 듣고 너네 잘 살아라 하고서 제가 주먹을 야 이 새끼야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죠.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눈길을 피해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고모하고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이게 예고 없이 어떻게 이렇게 넘었냐. 시꺼머질 때까지 기다리라 해가지고 그 다음 위치 알려줬어요. 탁 얻어주니까 7시 그때니까 이제 중국 블로크가 나와서 그 다음 블로크 집을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또 그 세상에 이 강을 하나 놓고 세상이 얼마 다른지 음식을 해놨는데 이런 새우 튀김도 해놓고 무슨 반찬 해놨는데 이런 접시 같은데 이렇게 한 3개를 해놨는데 그 배가 고팠던지라 그래 그걸 먹으라고 주는데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 옆에 또 이제 북한 사람 한 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같이 정신없이 먹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야동 있잖아요. 야동. 그 야동 나오는 걸 지금 틀었는데 제가 보니까 막 얼굴이 막 뜨겁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쨌든 넘자마자 압록강을 하나 두고 이 세상이 북한은 못 먹고 못 살고 장군님에 대한 TV만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 주일 계속 타고 갔어요. 중국 쪽에 가서 베트남 국경을 그때 넘었는데 그때부터 민족적 자부심이랄까 이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베트남 브로커들이 우리가 한국 하니까 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도 뭐 그냥 이거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좋으니까 뭐 이렇게 엄지 흔들겠지 하고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이 딱 들어갔는데 태국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서 우리 대사관 사람들도 나오고 음식도 뒤에 보내주고 하면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탈북 난민 수용소라는 게 이제 태국에 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태국에 있고 이런 난민 수용소가 큰 거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가요. 난민을 이렇게 왔다 하게 되면 그 이제 감옥에다 있거든요. 국정원에다 연락드리면 국정원에서 다음날 아침에 나와요. 그래 그 수용소 안에 들어가니까 지난 또 탈북자들이 있거든요. 전혀 온 사람들인데 그 이제 운동할 때랑 나가서 보면은 우리 다 북한 사람들 키가 작잖아요. 못 먹어서 얼굴 까맣고 운동하는 시간에 보면 별 세계 각지 나라 사람 다 있어요. 이렇게
크고 뭐 살이 이렇고 배 이렇게 나온 사람 그 세상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게 한 개 나라에 이제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걸 느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운동할 때도 그렇고 그 안에 이제 또 운동하는 데 나가면 음식이랑 파는 데가 있어요. 그걸 사 먹는 거 보면 우리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 외국에 이런 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고 그냥 그 안에서도 야 우리 한국 사람이다 하게 되면 번져 못 하고 통제된 데서 살다가 밖에 나오니까 뭐 완전히 시라소니가 호랑이 된 이런 기분으로 막 놀거든요. 그래 그 안에서 그저 배구 치고 뭐 볼 가지고 놀고 하는데 100명 넘게 그 이렇게 운동 나가도 우리가 완전 판을 치고 했거든. 대한민국이 정말 긍지스럽고 긍지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머리에 탁 치는 게 조사를 하는데 너는 뭐 북한 사람이 맞냐 아니야 이렇게 간첩인가 아닌가 이런 의무받고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를 담당한 그 국정원 분이 집은 어디고 어디고 너 군복무 어디서 하고 지간 이름 뭐고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조하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위성지도로 놓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북한 경호부대에서 왜 1급 비밀이 거소시 비밀이 됐는가? 그걸 보니까 김정은이 그 집무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위성지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센터고 이거는 본각이고 여기는 기마대가 있고 여기는 뭐 1중대 병실, 2중대 병실 그걸 다 쫙 이렇게 설명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빠질 길이 없구나. 위성을 다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신기한 게 제 집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위성으로. 그런 걸 처음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아무리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뭘 해고 해도 이 우리 정보당국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국정원에서 제일 충격이 그거 됐어요. 자기가 이게 먹고 싶은 대로 밥을 푸고 먹고 푼 걸 이렇게 집어서 넣잖아요. 간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니까 이렇게 먹이겠지 하는데 사실 그걸 이제 받아서 먹으면서도 그 버리잖아. 음식을 막 버려가지고 우리끼리 엄청 사람들끼리 너 먹으리만큼 먹고서리 그 버리지 말라 너 강해밥도 없어서 못 먹던 게 여기 와서 그러면 좀 아껴 먹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먹고 또 그래야 또 이게 짤도 더 많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버린 사람 그때는 제일 밉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나와서 한원 나갔다 그다음에 일단 나오게 되면 국민임대 집을 이제 우리가 보증금 깔고 주거든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 눈물이 그저 비 오듯이 막 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자식에 대한 그리움. 그러다 이제 이목이 다른 데를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창문을 이제 열었는데 그 고기 굽는 냄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 나고 뭐 볼치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창문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창문에서 한 2시간 반 같아요. 저녁 7시부터 한 10시, 9시 반까지 계속 보다가 저기 너무 신기해가지고 좀 내려가 봐야 돼. 근데 배도 또 고프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이제 생각 없이 핸드폰 끄고 그 다음에 뭐 10시에 주물다 역설이 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그 나와서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 나와서 그 운동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강둑에서는 또 이렇게 공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없고 이게 거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문화생활을 즐겨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둑 넘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돌아서 이제 그 고기 굽는 데 갔는데 식당 앞에 이제 이게 야에다 이게 식탁 차려놓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이렇게 있다 이게 술 먹고 징탕망탕 사는가 하면서 어떤 먹다가 이렇게 그냥 이제 놔두고서 이렇게 계산하고 가는 거 보고 가서 아깝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그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 사람들이 무슨 말하는가 보자 하는데 그때는 또 이게 한국에 금방 나왔으니까 한국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사투리 써서 잘 못 듣는 것처럼 알아 못 듣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걸 잘 알아 못 들었어요. 그럼에 또 봤는데 고기를 불에다 싸먹는 거 보고 그래 그게 너무 신기했고 12시 한 11시 반 된 거예요. 그래 집을 가자 보니까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집을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래 그때 그 교육 받을 때는 다 들었죠. 밤 10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은 도덕적으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나니까 돌아가지고 여기도 볼까 여긴 것 같고 저기도 저긴 것 같고 이렇게 막 하다 나니까 집하고 한 2-3km 훅 떨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찜질방 거기를 찾았지. 그 새벽 한 5시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그때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어딘가 그래서 여기 무슨 찜질방이라고 하나 빽빽빽 도니까 그 아파트 제3 아파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우선 일을 시켜도 그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강압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어느 만한 땀방울과 시간을 바치는가에 따라 수익이 쌓이고, 북한 같은 거는 그저 노예처럼 하란 대로 살면서 그저 풀죽이나 먹으면서 이렇게 큰 이런 육체적 부담은 좀 덜한데, 우리 대한민국은 노동계에서의 그 압박,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이 하늘 레벨 차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이런 의식, 그게 무슨 힘들듯 북한처럼 체제처럼 골고루 잘 살아가는 그게 아니고 하니까 너무 좋고, 그런다면 내가 좀 더 일찍이만 왔으면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지금 50대라도 지금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데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3년 동안 쿠팡을 했어요. 야간 쿠팡 로켓 배송 그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단법인 승무이 동지라고 이 탈북민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에 생긴 첫 번째 탈북민 단체예요. 대표를 맡으면서 이제 지금은 노가다 현장에서 이제 조적하고 미장, 그걸 이제 노가다 현장에서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현재 20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통화도 안 해보고 제가 어디 여기 있는지는 짐작을 하겠지만 아직 아들 한 번도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일단 아버지를 만났다가 우리 아들이 그 이제 꼬리표가 붙어서 이제 보이부라든가 이런 데 이제 하면 또 다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내는 우리 아들이 4살 때 이제 세상을 돌아가셨고요. 군대 제대군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역을 해서 31살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우리 와이프가 26살이 됐습니다. 금방 전역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때 8년을 했거든요. 근데 기본 돌아가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그 여성부 군대에서 한 2년 하다가 결핵이라는 걸 만났어요. 군 병원에서 치료 못하니까 집을 보냈어요. 집에 가서 너가 치료를 받고 오라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6개월 있다가 좀 괜찮아서 또 이제 부대 갔는데 또 한 5년 만에 또 도졌어요. 그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하다가 이제 5년 만에 집에 와서 또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부대 안 가면 그 감정제대로 해가지고 당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면서도 또 이제 8년 만에 가서 입당을 하고 이렇게 전역을 냈어요. 저도 모르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석에서 탁 쓰러서 일을 못 나더라고요. 대학도 가야 되겠고 또 그 저희 아내의 병치료도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이런 주사를 놓는다든가 이런 점적을 이렇게 다는 데서는 제가 자격증은 없지만 남 못지않게 그렇게 자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서러움이 다 이렇게 쌓였겠죠. 쌓여서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식당에 국군들 얼마나 먹나 보자고 톡 갔는데 사병 하나가 밥을 먹더니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가서 밥을 또 자기가 퍼다가 또 먹더라고. 그래서 야, 너 기껏 먹다 이 상관들한테 여가 안 보고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올려다 보더라고. 탈북자 심주일입니다. 저는 뭐 한국에 와서 내가 살아버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물론 뭐 군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해방한다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막연하게나마 한국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확신은 없었어요. 제주도는 내가 상당히 그리워했어요. 거기는 좀 한번 가서 되게 관광을 하든 살아보든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병 생활할 때 내가 땅굴을 파면서도 나는 제주도를 한번 가볼 거야 이런 말도 했던 적이 많아요. 김일성 때보다 김정일 때에 와서 내가 그 정치에 내가 환멸을 느꼈어요. 하긴 군대만 객고 혁명을 하겠다.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죽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그 행군이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굶으면 죽잖아요. 뭐 죽지 말아야 행군도 하는데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쯤 되면 당적인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계속 군부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한 대로 딱 군대 혹은 무기 생산하는 데만, 그런 데만 딱 찾아다니잖아요. 뭐 공장, 기업소 이런 데를 찾아가서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국가 경제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경제를 발전시키는 무슨 회의를 하고 뭐 하고 대책을 세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없단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그 애비의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답답하더라고.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인민들 굶어 죽는 거 먹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군부대만 찾아다니고 있으니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거 모르는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핵심적 위치에 있으면서 혁명이 어떤 거라는 걸 다 알아요.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혁명이든 간에 순탄한 게 없습니다.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기성을 띠고, 그런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한 혁명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이건 인위적인, 완전히 북한 땅 안에서 인민들을 굶어 죽인다는 건, 이거는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의 최고 수위에 있는 김정일의 책임이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 나도 총살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성경을 내가 접하게 됐어요. 종교라도 하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이제 한 적이 없고, 원래 뭐 튼튼한 공산주의자였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이제 친구로부터 받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거기 뭐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뭐 보고 싶질 않아서 내가 이거 안 본다. 성경을 전해준 내 친구한테도 그건 뭐 둘이 친구예요, 진짜. 술 먹으면서 김정일이 욕도 많이 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다 알고 있어요, 내 막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를 생각해서 당에 보고하진 않겠으니까 이 도로 가져가.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나니까 야, 이 보통 책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라는 주체 사상이 이 성경에서 훔쳐갔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동방송이 대표적인 방송이 제주도 국동방송이야. 제주 국동방송은 평양 모스크바까지 잘 들려요. 그래서 그 방송을 내가 듣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떠나게 됐어요. 아니, 나는 그 충격받은 게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조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신학교 가자, 이게 철없는 생각이었어. 제가 담벽에 세워놓고 불 쫙 비치고 사진도 뒤로 찍고 앞으로 찍고 뭐 이게 원래 절차예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나도 그런 걸 각오했지만은 직접 당하니까 이게 사람이 뭐 싫더라고 완전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또 여기서는 심 선생 그러면 판문점으로 도로 원래 보냅니다. 이제 밥 시간이니까 밥이 나와. 그래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군정보사 대령 지금 예편된데 나와 진짜 친해. 그분이 올라오더니 야, 같은 장교끼리 좀 굴지 말자. 이건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건 뭐 상식인데 왜 그렇게 그 신경 내는가? 그래서 상식이니까 더 신경 내지. 상식이니까 상식 좀 벗어나서 하자고.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해라. 이제 상식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마라 좀. 아니 뭐 둘이 그 대령하고 나는 중령이거든. 중령.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내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좀 신사적으로 하자. 근데 대령 얘기라 단 하나 앞으로 딱 넘어야 할 게 하나 있다. 뭐야?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 된대요. 뭐 하겠다고 내가 하게 된 건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뭐 조사 아주 깨끗하게 신사적으로 그다음부터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사 끝났어. 이제부터는 일합니다. 북한군, 육해공군 몽땅 다 이제 내가 책임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일 내가 감격하고 고마웠던 것이 국가에서 준 집이에요. 집 딱 들어가니까 야, 이 뭐 북한 내가 중앙당 아이들 집도 잘 알아. 근데 뭐 대비가 안 돼요. 쿠구작군 떠나서 딱 들어가마자 트니까 카스가 나오지, 더운 물 찬물 나오지.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니 뭐 청바지도 꿰댄 것도 입고 다니고 말이야, 머리깔도 말이야 새파랗고 노랗고 말이야. 내가 저 일을 냈죠. 이런 거 왜 용서하는 거하고 말이야. 학교에서 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 여학생 하나는 내가 그 광장에서 딱 세워놓고 자매님 왜 바지를 꿰진 거 입습니까? 그 살 보이지 않게 못 입어요? 이게 윤리입니까? 근데 뭐 그게 패션이랍니다. 패션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그게 다 이제 요게 또 그러니까 그게 적응되더라고요. 군부대에 많이 갔죠. 병사들도 마주해보고 밥 먹는 식당에 국군들 얼마나 먹나 보자고 톡 갔는데 사병 하나가 밥을 먹더니 뭐 누구 눈치 안 보고 가서 밥을 또 자기가 포다가 먹더라고. 그래서 야, 너 기태 먹다 이 상관들한테 여가 보고 이렇게 빌런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올려다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도 마음대로 먹는 군대가 있긴 있구나. 북한 군인들은 육해공군이 밥을 마음대로 한번 먹어보고픈 생각이 그게 일생의 간절함이죠. 늘 배고파 있고 용량실조, 군인 집단에 용량실조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죽질하고 말이야. 근데 여긴 트레이닝을 다 주잖아, 트레이닝. 그건 북한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트레이닝은요, 젊은 사람들한테 여긴 다 입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지금 부러워하지 않지만 못 입는 사람들은요 정말 부러워하는 게 트레이닝이에요. 북한에 이제 우리하고 딱 맞춰서 근무 서는 아이들이 북한군 민경이에요, 민경 아이들. 근데 이 아들이 다 이렇게 건네다 보면 국군 애들은 뭐 작업할 때도 트레이닝 다 입고 작업하고 오게 되면 이게 정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국군들이 트레이닝 입은 걸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하는 게 이제 당중앙에 보고됐어요. 김일성이가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주라. 근데 북한에서는 트레이닝을 만들어줬는데 그 질이 나쁘니까 한 분이 입고 나면 쭉 늘어났다 다시 제자리에 가지도 않아. 그런 걸 이제 공급했어요. 아이들이 그거 입다가 힘들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안 입어도 좋으니까 이런 건 못 입겠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일본 아이들 그 단복을 쫙 수입해서 민경 후분대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좋았어. 입고서 벗질 않던 거야. 입고서 딱 이거는 입을 때만 입어야 되는데 3, 4단 민경에서는 강행군 이게 훈련 뛴단 말이야. 뛰는데 심장 좀 약한 아이가 쓰러졌는데 군의관들이 와서 주사 놓고서 중심 깨우니까 자기 몸에 트레이닝 있는가부터 만져보더래. 그 트레이닝 있으니까 이건 벗기지 말라고. 난 죽어도 이건 입고 갈 거니까 벗기지 말라고. 이런 정도로 그런 때가 다 있었어요. 북한은 모든 장교들이 작전 가방이라는 걸 있습니다. 작전 가방. 다닐 땐 그걸 메고 다녀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정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만 딱 챙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일성 정치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김일성 정치대학 대학 졸업증을 내가 딱 꺼내가지고 가방에 였어요. 그 다음에 상중병 때부터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소자, 중자 이렇게 계급이 달라질 때마다 찍은 사진을 앨범에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딱 챙겨 였어요. 그 다음엔 더 열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작전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 빈 가방을 이제 그거 놓고 작전을 내가 해야 되겠다. 작전지들 이렇게 딱 펴놓으니까 저는 그때 평양에서 군복무를 안 하고 민통선에서 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통선에서는 가지고 후닥닥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피 처소에다가 연락하면 날 받아준단 말이에요. 제가 1968년도에 군대 입대했는데 군대 입대해가지고 처음에는 민통선에서 조금 복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가 최고사령관 명령 005호를 떨구면서 평양시를 강화해야 됐다. 평양시 방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차출돼서 평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평양에서 민통선은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삼국인 중국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딱 펼치니까 평양을 떠나면 어느 열차로 어딜 가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가고 이런 모든 작전을 다 했는데 이제 중국 땅에 넘어가면 이제 문제란 말이야. 중국 지도를 딱 보니까 자꾸 제 머릿속에 가고픈 도시, 딱 눈이 고개 가는 도시가 있는데 그것이 길림성 통화시예요. 내가 압록강 건너기로 작전한 그 좌표를 찍은 곳은 그 맞은편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중국에 발전소가 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그 지역은 특수구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중국에 특수구역에 잠입에 들어가면 마음이 푹 놓입니다. 누구도 날 단속할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특수구역이 아닌 데서 사람들이 공안들한테 잡히지, 특수구역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은 특수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차 타고 만포로 이제 쭉 들어가는데 아무리 급행열차라도 가다가 전기가 안 오면 속을 타더라고. 근데 7시간이면 가야 할 시간을 24시간 갔어요. 만포까지. 그것도 빨리 간 거래. 근데 가다가 내가 북한 군부대 보이성에서 검열하는 아이들, 청참모에서 검열하는 아이들이 열차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걔들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만포에서 해산되는 그 내륙선 기차 다니는가? 그러니까 그거 안 다닌대요. 그때는 북한이 기차 제대로 다닐 때가 아니니까 그걸 타기로 했는데 어쩌나 하고 했는데 어쨌든 만포까지 딱 가니까 도착해서 딱 보니까 그날은 그 열차가 간답니다. 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 열차를 타고서 이제 가다가 운봉발전소에서 이제 하차해가지고 요관을 찾아갔는데 전기도 없고 또 밥할 쌀도 없고 하니까 어쨌든 좀 자자 해가지고 억지로 하루 자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압록강 연선을 내가 쭉
내려면서 정찰을 했어요. 근데 그건 국경 경비대원들이 다 서 있단 말이야. 서 있는데 나는 뭐 증명서가 확실하니까 뭐 하나도 뭐 거칠 게 없지. 기차 역전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역전 대합실 앞에 나서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때 진짜 이제는 정령 이제 건너야 되니까 그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은 막막한 심정이 뭔지 몰라. 하나님 건넙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있는데 내 앞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더니 중국적으로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앞으로 가기만 하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면 압록강에 들어서가지고 건넜어요. 강폭은 좀 넓지만 물 깊이는 낮은 데입니다. 중국 땅에 딱 넘어서서 보니까 바지 이게 무릎 위에로 좀 젖었고 신발 다 젖었지. 이제 밤새 잠은 못 잤지. 그때는 뭐 밥도 못 먹었지 않긴 배도 고프고 배고프면 잠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하고 있었는데 그 발전소가 있다고 그랬죠.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 마을이 그 옆에 있더라고. 그건 북한에서 잘 안 보여. 싹 돌았으니까 그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크더라고. 근데 마을 중심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나요. 길에서 되면 야 저기 가면 내가 옷 말릴 수 있겠다고 막 그저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뭐 날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서 보일러 앞에 가서 철문을 이렇게 되는데 철문을 빡 이렇게 잡아 열었어요. 여니까 뭐 중국 노동자들이 뭐 석탄을 퍼놓고 뭐 일을 하더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소리쳤어요. 조선에서 왔다 하고 내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치들이 일하다가 턱 놓고 하긴 막 다 달려 나오더라고. 중국말로 뭐 너 조선에서 왔는가 뭐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날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밤에 일한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들어가요. 그것도 새로운 교대가 나오잖아요. 두 교대가 합쳐가지고 나 하나 놓고 지금 뭐 말랑 하는데 그다음에 뭐 야 피곤해. 그다음에 누가 말 안 해도 양말 벗고 바지 벗고 그 보이라니까 이런 라제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다 놀아놓고 양말도 놀아놓고 그러니까 긴 의자에 턱 이렇게 좀 앉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모공교육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 들었어요. 학교 와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밥을 해먹고 이제 밤에 일한 사람들은 아침에 거기서 밥을 해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먹자고 날 깨한 거예요. 그래서 잘 얻어먹고 기카고 오게 되면 좀 있다가 양말이고 뭐 다 이제 말랐으니까 다시 신고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한국말 조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밤이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 너 빨리 떠나야 된다. 여긴 공안도 여기 가깝게 있다. 그러니까 국경연선이기 때문에 야 내가 말 안 해도 가. 가려고 했는데 노동자 한 분이 조금 기다리라 그러더니 조금 기다렸어요. 난 그래서 좀 무서웠지 한쪽으로. 저 공안한데 지금 찔러리 가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이만한 보직에다가 중국 아들 빵을 가득 싸입고 왔어요. 그래서 작전 가방 빈 거 아니야 지금. 거기다가 저 꽝꽝 다 지었고 딱 메고서 잘 있으라 그러고 서게 되면 거기를 떠나서 특수구역을 지났어요. 산을 3개 넘으니까 특수구역을 지나더라고. 그러면 내려와서 기본 이제 도로로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도로로 행군한다는 게 마음속으로 통화라는 도시를 간다고 가는데 뭐 제대로 지금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 지나가는 승용차가 내 옆에 급정거려 빡 하고 서더라고. 그래서 중국 공안이 잡으려 한 줄 알았어. 중국하고 북한은 이게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 근데 북한에서 내가 없어졌으니까 북한 아이들 가만히 있질 않겠지. 북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남조선 가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나를 이렇게 믿었어요. 차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운전기사 혼자 타는데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어딜 가는가 내가 태워줄 수 있다. 뭐 운전수 혼자 탔으니까 통화 그래서 그 통화라는 말은 중국말로도 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타라서 타니까 그게 통화까지 갔어요. 조선족 교회 앞에 가서 딱 서더니 자기 올 길을 다 왔다 당신 내리라. 내가 돈을 줄 게 없다고 지금. 압록강 건널 때 북한 돈 20원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줄 게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승용차 타고 가면서 말은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너 친척 찾아오는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친지야. 중국말로 친척이 친지거든. 그래서 그렇다고 무슨 자기 뭐 북한의 김일성이 잘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나도 또 야 나도 못했더니 잘하라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저 이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가 난 조선족 교회가 거기에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제 빵은 있지만 밥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북한 돈 압록강 건널 때 20원이 있었으니까 밥 한 끼 사 먹겠다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중국 아가씨가 인사를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조선에서 왔는데 조선 돈 20원이 있다. 밥 한 끼 사 먹자 하니까 이게 뭐 우리 한국말을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아줌마를 데리고 나는데 아줌마가 조선족 아줌마야. 날 보더니 막 떠밀치고 밖에 나와. 북한에서
고소한 거이 뭐 옷을 봐도 알리는데 저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청와시 공항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 회식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냥 들어갔으면 그냥 지금 잡히는 건데 무슨 날 보고 교회 가서 도움 받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제 휴식을 했죠. 그 교회 도움으로 중국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 양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새벽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주국동방송 듣고 그전 내가 점점 신앙으로 불덩어리가 돼서 이거리그란 게 막 나 자신도 알리더라고. 그러는 찰나에 일주일 만에 중국 신분증을 땄어요. 그 교회가 신분증을 공안에다 돈 좀 매기고 해서 합법적인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계장에서 뭐 2달 일한 거 이제 떠나야 돼 갔으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잖아. 2달 일한 거 돈 달라 하니까 돈을 안 줘. 사장이 돈 안 줘도 와이프가 탁 찾아서 가니까 내가 돈 주겠다 하더니 돈 주더라고. 일 잘했다고 이미 약속했던 돈보다 40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걸 그저 허주머니 여타마자 거기를 내가 떠났어요. 대련시가 큽니다. 대련으로 나왔습니다. 제주국동방송에다 편지를 썼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간다. 근데 제주국동방송이 나를 입국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정부가 좀 알 수 있게끔 뭐 이렇게 길이 열리면 좋겠다. 이러면 대련시내에 나가서 한국 식당들이 많아요. 거기서 한국 분들 만나서 여기 서울 가서 우체통에 좀 여주십시오 하면 제주국동방송으로 편지가 갈 거 아니야. 주소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분이 계속 나를 주시하는 거야. 그래서 난 또 그날 내가 이거 단도 하나 차고 넘어졌다고 그것도 안 차고 나갔는데 계속 긴장하고 있는데 이분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래. 내 무릎에는 대한민국 제주도 사서함 이렇게 쓴 편지가 있었으니 그걸 봤단 말이야. 근데 또 한국에서 안 오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조미조미 하는데 이분이 먼저 말하더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분을 만나려고 이제 밤새 하나님 날 기도시켰구나. 돌아앉으면서 조선인민군 장교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놀래더니 날 붙잡고 내 자신 내려. 그러더니 쭉 말씀을 하는데 원래 호주 국적을 가진 목사인데 호주 국적을 있다는 게 북한에 자주 들락날락해요. 근데 그날도 그 중국에 데려서 잠을 자고 평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평양에 가지 말고 대련에 가라. 그래서 대련엔 와본 적도 없고 사역지도 아니고 중국말도 모르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조선족 가이드를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대련으로 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원본은 국동방송에 카페인군 국정원에 갔어요. 하고 국정원이 이제 중국까지 와서 저를 테스트하고 모든 게 다 확실하니까 그 다음엔 저를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항공으로 직항로로 이제 한국으로 저를 입국시켰습니다. 내가 내리는 순간에 KBS가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들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독이 났지. 휴대폰 개통하는 거부터 해서 뭐 은행 가서 뭘 하는 거, 가전제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은 돈밖에 모른다. 돈이면은 정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24년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탈북민 남인희라고 합니다. 탈북은 2015년 10월에 했어요. 한국에 이제 그때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몰타라는 나라에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의류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래도 뭐 북한의 어떤 평양에서 되게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좀 더 자유롭게 저를 위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된 거고 북한에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뭔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외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을 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월급 대부분은 다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저희한테 좀 일부만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뭐 유학생이거나 어쨌든 특별한 경우에만 외국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된 거고 그 탈북이라는 걸 결심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탈북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막연했죠. 근데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북한에 대한 모든 게 다 바뀌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북한 사람이다 하면은 모두가 다 좀 뭐 존경할 것이다, 우러러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라는 되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세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게 완전 다 거짓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도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지 나를 경찰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여권을 다 회수당한 채로 일을 하거든요. 네, 한 3년 정도 일을 하는데 여권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도망가 버릴까 봐 여권을 뺏긴 채로 일을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저한테 제 손에 여권이 들어오게 됐었어요. 한 며칠 정도? 유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실태 조사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 그 몰타 지역에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북한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다 이제 어떤 로켓 개발, 핵 개발에 쓰인다더라 그 사람 노동 착취 당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버리다 보니까 저희를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가 저희한테 이제 여권을 좀 준 거죠. 너네가 혹시라도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면 여권 너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진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권을 들고 바로 배를 타고 나왔었어요. 몰타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일단은 몰타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명에서 이제 같이 실행을 했는데 3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와서 이탈리아에서 쭉 육로로 통해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그랬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탈출을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오는 과정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잡으려고 그랬겠지만 유럽이었다 보니까 다행히 크게 북한도 뭔가 크게 저희를 잡으려고 막 그러진 못했고 덕분에 안전하게 한국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잡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라별로 많이 큰 것 같긴 해요. 중국이었으면 당연히 잡아갔겠죠. 공안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거고 중국은 불법 체류자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많은 쪽에서 지나가다가 뭔가 주사기 같은 걸로 찌르고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조심해라. 누가 가까이 오면 조심하고 특히 아시아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잡아가지 못하면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탈출하는 과정에 열차도 타고 했는데 열차의 그 옆칸에 중국 사람이 이제 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북한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같이 이제 오는 내내 옆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긴장을 해가지고 니 지금 전화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북한이랑 전화하고 있는 것 같다. 별 지금 상상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혼자서 알아서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말 하면서 가고 그래서 중국 사람이구나 하고 그랬던 조금 그런 긴장했던 순간들은 있었죠. 만약에 그러다가 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잡혀갔다? 북한으로 잡혀가면 저는 뭐 평생 수용소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오면서 되게 그거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가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면 북한에서 받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은 돈밖에 모른다. 돈이면은 정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어쨌든 탈북만 하면 뭐든 다 될 것 같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었고 반 걱정 반에 또 설렘 반 이런 심정으로 왔는데 집을 준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혹시 간첩으로 위장한 건 아닌지 두루두루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조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도 주고 뭐 정착금도 준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뭘 한 거 있다고 더 주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을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정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서 교육 한 3개월 마치고 나왔을 때 LH 그 국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영구임대주택을 이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종착금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초기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이 부여가 돼요.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수급비도 주거든요.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게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알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대부분은 와서부터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이제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 산하의 재단 기관이 있고, 남북하나재단에 또 남북하나센터라고 해서 매 각 지역마다 그 약간 뭐 지부 형식으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집을 배정받아가지고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인천 남북하나센터에서 정착도우미가 있어요. 상담사들도 계시고 정착도우미도 있어서 그 정착도우미가 처음에 휴대폰 개통하는 거부터 해서 두루두루 뭐 은행 가서 뭘 하는 거, 가전제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뭐 사는데 에러는 없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 신변보 담당관이라고 해서 담당 형사님이 또 배정이 되거든요. 처음에 와서 탈북민들이 어떤 신변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취업도 이제 알선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신분증의 번호에 따라서 탈북민들 그 번호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탈북민들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시에 어쨌든 뭐 그런 허적이 출생지 같은 게 등록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호로 탈북민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라든가 탈북민들이 갔을 때 뭔가 신변상의 불이익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충분히 이제 특정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가 없다. 지금 저는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북한 관련 방송에도 가끔씩 출연하고 있고, 카페를 또 혼자 1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에서 일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날 때만 해도 한두 개 정도? 네, 그냥 카페라고 정식 어떤 카페라고 볼 수 있는 건 딱 한 곳 정도 있었고, 그냥 호텔에 가면은 호텔 러비라든가 뭐 이런 데 카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비싼 식당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식당들에 가면 커피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뭐 마시는 약간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많아졌어요. 평양에도. 그러니까 뭐 많아졌다기보다 여러 개가 생겨났어요. 카페를 이제 뭐 음료도 마실 수 있고 햄버거라든가 이런 패스트푸드 메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커피 가격이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뭐 커피 가격은 한국의 커피 가격이랑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북한에서 커피는 굉장히 그 비싼, 뭐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 잔에 한 5달러 내지 6달러? 한국으로 쳐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카페들이 좀 생겨나기는 했다. 부자들을 위한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카페가 없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이든 여기서의 삶이든 되게 힘들긴 한데, 서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힘든 거죠.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위에서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되게 억울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뭐 북한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합당한 보수가 차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또 내 스스로 어떻게 터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고달픈 그런 삶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위한 삶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 한 만큼 나한테 다 차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 북한에서 살아온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뭐 내가 막
갑자기 어떤 돈을 엄청 벌었다라고 해서 막 정권에서 그거를 막 착취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좁게 일하면 좁게 일한 만큼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모든 어떤 결정과 선택 뭐 그런 집중들이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보람 있는 삶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서 보면은 특히나 덜격대라고 하는 그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부대? 기관이 있는데 덜격대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건설은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거든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이제 처벌을 주고 이러니까. 월급이라고는 있는데 월급 가지고는 쌀 1kg도 살 수가 없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처벌을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북한의 어떤 가정 형태가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와이프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불만이 있는 걸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는 거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면 잡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불합리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섞이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알아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이 또 나서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아닌가. 뭘 해도 열심히 할 만한 사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탈북민이 뭔가 잘못을 했다 이러면, 아니면 북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금으로 뭐 탈북민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왔잖아요. 20대 초반에 와서 그렇게 어떤 받은 혜택으로 내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터지거나 할 때마다 우리 세금 낭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3년 차입니다. 4년 차인가요? 네. 남편도 같은 고향 사람, 평양 사람이에요. 북한 관련 대북 방송을 편집하는 그 회사에서 영상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유학을 갔다가 탈북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2015년에 탈북을 했고 저도 2015년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서로 모르고 살아가다가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해서 제가 섭외가 됐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같은 평양 출신이고, 정작 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집도 되게 가까운 곳에 살았더라고요. 평양에서 거의 뭐 5분 거리에 있을 정도로. 근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는 멀타를 거쳐서 한국에 오고 남편은 프랑스를 거쳐서 한국에 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25살쯤이면 다 결혼을 하고 30살 전에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의 어떤 결혼 문화?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30살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아직까지 엄마가 안 됐다? 그러면은 되게 실패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고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시험관도 해보고 했는데 애가 아직은 잘 들어서지가 않아서 좀 더 지금 그냥 우리한테 집중해서 살아가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정말 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적어도 한 둘 정도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약간 남한 사람보다 더 애국자이신.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예전에는 어떤 탈북민,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또 열심히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분명 도청장치일 거야. 조사관 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 방에 그 도청장치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한 30년 된 구축 아파트예요.
원래는 처음에 한국에 오면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거든요. 임대주택에 살다가 작년에 이사를 왔는데 자그마하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서 이렇게 왔는데 살면서 보니까 굳이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파트 그렇게 좋은 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전원주택에 그런 로망이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 살면서 계속 전원주택 영상만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전원주택의 꿈을 꼭 이루리라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처음에 임대 아파트를 배정을 받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얼떨떨하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들 따라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게 내 집이구나, 내가 살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장이 있는 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의 아파트는 주차장이 없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차를 뭐 타고 다니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를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한국은 근데 주차장이 필수잖아요. 지하 주차장 최근엔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근데 지상에 주차장 저희 아파트 쪽엔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차 전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게 뭔가 했어요. 저걸 왜 굳이 페인트 아깝게 저렇게 갖다 써붙이는 거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필수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어쨌든 와서 이제 그 소방차가 설 수 있어야 불을 끌 수 있는 거니까 화재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되게 그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항상 살아왔었는데 되게 뭔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집에 일단 또 소화전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집에 한쪽 구석을 이제 신발장의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저거는 무슨 공공기관에서나 쓸 법한 물건을 왜 저기다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바로 소화전도 있고 해가지고 작은 소화전이 집에 신발장에 있고 바로 앞에 소화전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뭔 용도인지 몰랐어요. 네, 북한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고 가끔 택배 기사님들이 택배를 거기다 놓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택배를 넣는 용도인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영상 뉴스랑 많이 보고 하면서 저기에 저런 호스가 달려있구나. 그리고 이런 집에 있는 소화전으로 간단한 가벼운 어떤 불은 저렇게 끌 수가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냥 심지어 어떤 임대주택인 건데 어찌 보면은 크게 막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곳인데도 이렇게 소화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북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짝도 다 뜯어 고치거든요. 네, 문짝을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보면 문짝만 봐도 잘 사는 집이 보여요. 왜냐면 원래 북한의 아파트는 다 나무 문짝이거든요. 나무 문짝이어서 가서 이렇게 통통 두드리면은 뭐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막 초인종도 잘 작동을 안 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는 최근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문짝을 뜯어버리고 철 문짝을 갖다가 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문짝인데 뭐 문짝만 $100가 한다 해서 $100 문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 문을 보면은 되게 열쇠도 되게 현대적인 거고 저 집은 되게 잘 사는 집인 거구나 문짝만 봐도 그랬었는데 한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문이 다 똑같고 도어락 이렇게 다 달려있고 되게 번호만 누르고 이제 문을 여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북한에서는 항상 이제 열쇠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쇠를 항상 목에 메고 다녔었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초인종 누르면 보이잖아요. 안에서 누가 왔는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문짝이어서 통통통 두드리면은 나가서 이렇게 누구냐고 보는데 저희 집에 정말 요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손가락만한 그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사람이 왔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는 화면 그건 뭐라 그러죠? 화면이 나오는 맞아요. 인터폰 그걸 보면서 뭔지도 몰랐었어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하니까 어느 순간 거기 사람이 보여가지고 뭐야 이게 이런 기능이었어? 막 그런 생각을 근데 그거를 또 이게 눌러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굳이 뭐 이렇게 나가서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 인터폰으로 얘기를 해? 막 경비실에서 거기로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되게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게 다 있었고
가스도 도시가스가 다 되어 있잖아요. 참 그것도 되게 놀라워요. 북한은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뭐 새로운 아파트 거리를 건설했다 해가지고 김정은이 직접 와보고 뭐 와서 되게 현대적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면서 만족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주방에 들어갔는데 가스 레인지는 있는데 가스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 자체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알아서 가스 이제 통이라고 하는 가스 알통 그런 걸 사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 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환기를 잘못해가지고 불을 켰다가 애가 폭발해버려가지고 막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게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내려와 있고 조금 가스가 새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베란다에 나가면 세탁기 호스가 따로 있고 막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었고 되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제가 유럽에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어떤 문명한 인프라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이 정말 다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국정원도 다 저희가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방에 들어갔는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뭘까? 처음에는 저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분명 도청장치일 거야. 진짜 그런 생각. 왜냐면 국정원이다 보니까 복도에 나오면 CCTV가 복도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뭐 혹시라도 정수기 물을 잘못 만졌다가 어떻게 그럴까봐 이제 다 CCTV가 다 되어 있는데 그 CCTV라는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방에다가 노골적으로 CCTV를 달 수가 없으니까 도청장치 같은 걸 만들어 놨을 거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사관 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 방에 그 도청장치 아니냐고.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고. 없는데? 도청장치 없는데? 도청 안 하는데 뭐 보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스프링클러야 그거. 화재 나면은 물 뿌려주는 기계야. 그래서 진짜로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있었구나. 너무 신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뭐 화재가 나면 물을 쫙 뿌려주고 막 그런 게.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갔는데도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거였구나. 작년에 이사를 오면서 인테리어를 싹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인테리어를 할 때 정말 무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을 하고, 북한도 인테리어 최근에 많이 해요. 옛날 집들을 막 다 뜯어고치고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무식하게 다 까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완전 기둥이라서 메인벽이라서 까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버리고 거기다 미닫이 문을 설치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때 막 저희 아버지가 그랬었거든요. 저거 저렇게 까다가는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3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도 있어요. 무리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건설 자체를 너무 날림식으로 하다 보니까 철근이 거의 안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 그 정도로 되게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그런 기준도 없어요. 안전법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기껏 해봤자 뭐 그냥 벽지 뜯고 벽지 다시 붙이고 뭐 그다음에 베란다 확장하는 거 정도고 마루 다시 붙이고 뭐 주방 가구 다시 교체하고 뭐 이 정도니까 크게 뭐 이건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 그냥 내가 뭐 어디 벽을 허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해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공사를 시작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공사 시작했다면 큰일 난다. 그 전에 먼저 건축 어떤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구청에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해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아파트 주민들 다 이제 두드려가지고 사인 받고, 저희가 뭐 따로 하는 건 없고 인테리어만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막 다 서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아마 그걸 몰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것도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인민반장처럼 이제 감시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관리사무소가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제 공사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공사도 주말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주말에는 주민분들이 다 쉬시기 때문에 소음 발생하면 안 된다. 평일에만 해야 된다. 막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구나. 뭐 한국이랑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집을 사고 팔기는 해요. 근데 집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집의 어떤 호가권, 이용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거주권 같은 거 그런 걸 사고 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은 보면은 다 부모님 세대 때 저희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제 선물 받은 집인 거예요. 그동안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집 이렇게 선물 받고 근데 그 집을 대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살다가 뭐 저희 삼촌이 살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팔고 다른 데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어떤 거래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관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이 얼마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다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차액을 지불하고 이사를 가거나 뭐 이사를 오거나 이런 식으로 집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서 그냥 거주권 정도만 사고 파는 거죠. 그것도 꽤 비싼 편이에요. 제가 북한을 떠날 때 2014년 그때 2014년 말에 떠났는데 그때 평양에서 가장 비싼 집이 한국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한다 얘기도 돌았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몇 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이 몇 개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4칸짜리 집이다 하면 되게 큰 집인 거예요. 근데 한 칸짜리 단칸방이 제일 뭐 저렴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뭐 4칸짜리 집이 어디 있는데 그게 뭐 얼마라더라 되게 비싼데 그런 식으로 집 거래가 이루어지죠. 자동차는 탈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냥 간부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간부 이상이면은 허락을 해줘요. 업무용 차로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데 내 개인 차는 아니고 간부를 그만두면 그게 이제 반납이 돼야 되는 그런 차이고 개인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우는 그냥 정말 특이한 경우에 체육인들이 국제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왔다 그러면 이제 한두 번씩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가용 가진 사람이 북한에 정말 10손가락 안에도 안 될걸요 아마. 그때 들었던 말로는 평양시에 차가 많아져가지고 매연이 많이 발생해서 김정은의 폐가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평양시 차 대수를 줄여라 막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주택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막 경치 좋은 곳에서 집을 지어놓고 어떤 나만의 요새 같은 그런 집을 지어놓고 웬만한 야채는 자급자족 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래서 건축 관련된 것들도 많이 찾아보고 지금 계속 그냥 찾아보고만 있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언젠가는 이뤄질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작년에 저희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남북한 통틀어서 우리 집은 처음이다. 우리의 이름으로 된 집은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보면 내 집 마련이 진짜 어려워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고위급 간부라거나 뭐 그 간부와 연줄이 있어서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집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집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그래도 대출이라도 있잖아요. 30년 대출. 저희도 대출이 있지만 근데 북한은 대출도 없거든요. 그냥 이 집이 뭐 3억 원이라면 3억 원의 돈을 탁 놔야지만 집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북한도 이제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집 마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그 집에다가 이제 돈을 조금 보태서 새 집으로 가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고 그 판 돈을 새 집을 짓는데 투자를 한 거죠. 그 기초 건설하고 뭐 이럴 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그 집에 이용권을 하나 주거든요. 집을 갑자기 팔았으니까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가서 한 3년을 얹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저희 살고 삼촌네 살고 할머니 살고 거의 대가족이 모여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경우도 꽤 많은 거예요, 북한에. 그러니까 집에 방이 3개짜리다 하면은 한쪽엔 첫째 아들네가 살고 다른 방엔 둘째 아들네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 마련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거를 딱 이루고 방이 3개인 집에 이렇게 딱 사니까 그냥 지금으로서도 솔직히 너무 만족스럽기는 해요. 막 고양이들이 막 예전 집보다 2배가 커지니까 엄청 많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리고 방 하나는 솔직히 둘이다 보니까 거의 쉬고 있어요. 참 부모님이 보시면 되게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자연을 좀 더 가까이 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